네 번째 문단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우리 연대배상이라고 하는 애가 뭐였어 얘들아? 연대배상은 공동의 불법행위가 일어났을 때 다 같이 책임을 지는 것을 얘기했잖아. 가해자한테는 좋지 않았어. 그치? 단점이 있었고 피해자한테는 장점이 있었던 제도였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좀 다른 걸 한번 볼게요. 115에서 판례에서는 예외적으로 연대배상 방식이 아니라 가해자가 자신의 과실만큼 개별적으로 배상하게 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한대요. 이게 개별배상이에요. 그래서 개별배상에 정의가 들어가 있다. 자, 이 방식은 가해자들 사이에 공모행위가 없다라는 걸 전제로 이루어지는 배상 방식이야. 그러니까 공모가 일어나면 안 돼. 그러면 연대 배상하고 이러면 이 공모, 그러니까 개인 배상의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는 이러면 이게 공모가 있냐 없냐가 되게 중요한 거네. 자, 그리고 손해배상액이 거액일 때 만약에 나 손해배상을 막 90억을 해야 돼. 근데 얘들아 두 사람이 90억을 나눠서 내야 되는데 한 사람이 자기 파산했다고 돈을 못 내겠다고 하면 한 사람이 90억 내는 거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거액일 때 그리고 가해자가 각각의 과실이 손해에 끼친 영향의 차이를 비교적 명확하게 비교할 수 있는 경우에 즉 이러면 이 사람은 이렇게 손해를 끼쳤고 이 사람은 이 손해를 끼쳤는지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으면 그러면 법원의 판단에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선생님 번호 3개를 매겨놨거든 얘들아. 그러면 이 1번부터 3번까지가 개별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분 적용 요건에 해당하죠. 그래서 여러분 법은 언제 일어나는지가 중요해. 그래서 여러분 적용 요건 3가지가 됐고 이 3가지 중에서 여러분 제일 먼저 꼭 제일 중요한 건 가해자들 사이에는 공모행위가 없어야 돼. 이거 꼭 중요해. 그리고 법원이 정확하게 손해를 끼친 영향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자, 이 방식에 따르면 법원이 피해자의 과실과 가해자의 과실을 각각 개별적으로 비교해서 가해자가 실제 배상한 금액을 지정을 해줘요. 그럼 봐봐. 금액을 지정해주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뭘 비교할 수 있냐면 여러분 연대배상이랑 비교할 수 있겠다. 연대배상은 여러분 법원이 할 수 있는 건 뭐만 할 수 있어? 비율만 정해줬거든? 그런데 얘는 여러분 개별배상은 금액에다가 비율까지 다 정해주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시. 자, 이 법원이 피해자와 가해자 1의 과실 비율을 1대1로 손해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었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2의 과실 비율이 1대3이라고 만약에 판단을 해본다면 그러면 가해자 1, 2 각각의 실제 배상 금액을 정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왜? 각각의 얘들아 각각의 영향을 끼친 정도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으니까. 자, 이 방식에 따르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 1하고 가해자 2에게 각각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가해자 1이 아니 나서 안 줄 건데 배째라고 할 수도 있고 가해자 2가 얘들아 자긴 주겠다고 할 수도 있고 이러면 여러분 피해자가 얘들아 해결해야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피해자가 얘들아 복잡한 거지. 이거는 개별배상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네요. 그럼 이 단점은 누구의 입장에서 설명한 거야? 피해자 입장에서. 그치? 자, 하지만 자신의 과실에 대한 책임만 부담하면 된다는 점에서 이것이 가해자에게는 정당한 방식이라고 여겨질 수는 있는 거죠. 왜냐면 가해자가 연대배상처럼 다 책임 안 져도 되거든요. 그러면 개별배상이 가지고 있는 장점인데 이 장점은 누구에게 장점인 거야? 가해자에게는 장점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연대배상하고 개별배상의 차이점을 여러분이 구분해 주시면 되고 그거를 여러분 이제 예시 나왔던 걸로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자. 자, A법인은 여러분 부주의로 인해서 오류가 있는 경제 보고서를 작성을 했는데 이 B사는 그 보고서를 근거로 투자 상품을 C에게 판매를 했어요. 자, 이 과정에서 B사는 투자 유의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죠. 근데 이 설명하지 않은 게 여러분 내가 일부러 안 한 걸까? 이거는 과실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B는 과실 가능성이 생기는 거고 자, C는 잘못된 판단으로 성급하게 투자를 결정을 해서 10만 원 손해를 봤대. 그러면 이때 C는 여러분 잘못된 판단을 했으니까 피해자가 뭘 한 거야 얘들아? 피해자의 과실이 발생한 거지. 자, 그러면 C는 자신의 손해가 A법인과 B사 때문이라는 걸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두 사람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했으니까 여기 공동 불법 행위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 이 피해자가 청구를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법원은 판결을 여러분 A법인과
A법인과 B사의 과실만에 의해. 그러면 자, A법인도 고의가 아니라 과실이라고 생각했어. B사도 고의가 아니라 과실이라고 생각해. 그러면 여러분 이 A법인도 과실이라고 보고 얘도 과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법원이 고의성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 이러면 아니면 과실이라고 판단할 수 있고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둘 다 과실이라고 생각한 거야. 그리고 이러면 C도 과실이 있잖아. 그러면 얘네들도 과실이 있고 C도 과실이 있으니까 지금 뭐가 적용돼야 돼? 과실상리가 적용돼야 되네. 자, 그래서 이렇게 공동 불법 행위라고 판단해서 C의 과실도 인정하게 된 거예요. 자, 이 법원은 A법인 B사 C 과실 비율을 30, 60, 10%만 판단을 하고 A법인과 B법인이 각자 배상할 금액은 지정해주지 않았대. 그러면 자, 이러면 금액을 안 정해주는 건 여러분 무슨 배상이야? 연대배상에 대한 내용인 거네. 그러면 자, 이 연대배상일 때는 여러분 각각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자, 1번 저기 아래 있는 거 여기다 쓸게요. 연대배상일 때는 여러분 A하고 B가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합의를 해야죠. 법원이 60% 얘들아 30% 정해줬다고 하더라도 얘네는 합의를 해야 돼. 그래서 합의를 해서 나 못 내겠다. 네가 90% 내라. 아니면 어떤 사람은 아니야 내가 너무 잘못했어. 내가 50% 내고 너네가 40% 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 합의를 해야 되는 거지. 자, 합의를 하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뭘 해야 되냐면 한 사람이 얘네 둘이 모두 공동의 책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공동의 책임이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때 만약에 한 사람이 얘들아 이걸 책임지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상황이 나타나면 그러면 나머지 한 사람이 얘들아 모두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모두 책임을 져야 되니까 만약에 이 모두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 생긴다고 하면 얼마를 내야 돼요? 10%를 제외한 90%를 얘들아 배상하면 되죠. 그러면 10만 원 아까 손해봤다고 했으니까 9만 원을 여러분 책임지면 되는 거네. 9만 원을 책임질 거야. 자, 이거는 근데 누구에게는 여러분 장점이 돼요? 피해자한테는 장점이 되죠. 왜냐면 9만 원을 한 번에 받을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만약에 가해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합의가 안 된 상태로 혼자 다 냈을 때 단점이 생길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만약에 얘들아 이 예시가 개별 배상이라고 만약에 해보자. 개별 배상은 아니지만 개별 배상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 그러면 여러분 이때 제일 먼저 법원이 얘들아 뭘 해줘야 돼? 금액을 정해줘야지. 근데 법원이 금액만 지정해줘? 비율을 지정해줄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비율이 각각의 비율을 정해줘야죠. A와 C에 B와 C에 각각의 비율을 정해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 각각의 비율을 지정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지정해야 되는 이유는 각자가 얘들아 저지른 여러분 혹은 손해 차이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이익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결정해줄 수 있을 때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개별 배상일 때는 그러면 여러분 이때 피해자는 뭘 해야 돼요 여러분? A법인과 B회사에게 각각 청구를 해야죠. 그리고 여러분 그러면 만약에 저 60하고 30이라고 만약에 했다면 그러면 여러분 저렇게 아마 정해주지 않았겠지만 만약에 60하고 30이라고 했다면 A법인은 여러분 만약에 60%를 정해줬다고 하면 6만 원 낼 거고 각각의 지정된 금액만 주면 되는 거잖아. 마찬가지로 여러분 B회사도 여러분 지정된 금액을 각각 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A법인하고 B회사한테는 장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여러분 저 예시는 금액 안 정해줬어. 우리는 지정했다고 가정하고 문제를 푸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시험에서는 이게 시험 범위로 들어간다고 하면 선생님들은 문제를 바꾸시겠죠. 그거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거 정리 다 했으면 이러면 선생님 오늘 나눠준 것도 한번 봐볼까? 자, 여러분 우리 민문가의 얘들아 이제 고전 시간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고전 시간은 지금 보면 여러분 우리 그 모의고사에서는 여러분 어떤 갈래가 많이 나오는지 알겠죠? 여러분 3월, 6월, 지금 9월, 10월 거의 대부분
다 가사만 나와요.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수능은 이런 고3도 마찬가지야. 거의 대부분 가사만 내. 연시전이면 가사만 내. 그러면 가사 특징 다시 한 번만 생각해볼까 얘들아? 자, 이러면 빈칸 선생님 안 만들어놨지만 가사라고 하는 애는 이러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연구분 안 돼요. 연습체. 자, 그리고 이러면 가사라고 하는 애는 여러분 딱 음보가 정해져 있잖아. 이러면 음보 어떤 음보가 딱 정해져 있더라? 다음보. 그래서 만약에 이러면 요 지금 이게 가사인지 아닌지 확실히 알려면 이러면 음보 표시해주면 돼. 저기 가는 저 노노가 이내농가 살펴듣소. 이렇게 음보 표시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선생님 지금 나눠놓은 사음보는 각각 글자 수가 다 얼마씩 들어갔어? 4개씩. 그러면 얘는 여러분 4글자가 계속 많이 반복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음수는 얼마가 돼야 돼? 3, 4나 4조가 돼야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가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떤 이제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이미 음보와 음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율격이 딱 정해져 있어. 정해진 율격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 정형적 율격이라고 하잖아. 자, 이러면 이 정형적 율격은 어디에서 많이 쓰냐면 민요에서부터 옛날부터 많이 써왔어. 그래서 얘를 민요적 율격이라고도 해요. 자, 혹은 여러분 아주 뻔한 율격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아주 옛날부터 쓰던 여러분 이 율격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전통적 율격이라고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얘는 반복법이 만약에 없다고 하더라도 운율을 표현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라고 하면 바로 음보의 음수를 찾아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가사는 여러분 우리 이제 낙구가 있다 없다는 이거는 이제 내신 때 보면 되는 거고 우리 수능에서는 요 정도만 기억해도 돼. 왜냐면 율격에 대해서만 많이 물어보거든. 그래서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 거 한번 봐보자. 여러분 보기를 보자. 이 비판의 주체 또는 대상으로 등장하는 사대부를 통해서 그러면 이 글의 작가층이 지금 누구래 얘들아? 사대부래. 이게 작가층인데 여러분 작가층이라는 걸 여러분 사대부가 작가층이라는 걸 알 수 있는 힌트 하나 더 있죠. 보기를 안 봐도 사람 이름 봐도 알 수 있네. 선생님 작가 이름 봐도 얘들아 작가층 알 수 있다고 했지. 여자 이름 안 들어봤죠? 작자 미상 안 들어봤죠? 그럼 무조건 사대부. 자, 그럼 이 사대부는 여러분 비판의 주체,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대요. 그러면 이 글의 주제가 나오네요. 이 글의 주제는 비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거는 비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때 조선 후기 사회의 문제 상황을 바라보는 사대부 작가의 의식 세계를 형성하고 있는데 화자인 이 사대부는 농부의 삶을 가치 있게 바라보며 농부가 해야 할 일을 강조해주고 있대요. 그럼 사대부가 직접 농사 짓는 거 아니거든? 그런데 농사를 되게 중요시 여기고 있대. 그러면 여러분 우리 조선 후기 되면 중농사상, 중상 이런 것도 나오잖아. 그러면 여기에 얘들아 이 화자는 중농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이 사람은 여러분 이렇게 강조함과 동시에 정치 현실을 농사의 상황에 빗대어서 비판하는 주체로 나타날 거래요. 그러면 여기서는 주체를 찾아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주체 동그라미 화자는 이런 비판의 주체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은 화자가 비판의 주체니까 여러분이 찾아야 되는 건 뭘까요? 비판의 대상 찾아야 돼 얘들아. 알겠지? 이 화자가 누구를 비판하고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자. 자, 여러분 1번 한번 가보자. 저기 가는 노농아. 자, 여러분 노농은 늙은 농부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누굴 설정하고 있냐면 청자를 설정하고 있네. 이 청자가 바로 농부야. 농부. 저기 가는 농부야. 근데 여러분 여기 무슨 표현법이 쓰이고 있냐면 여러분 이름을 부르고 있으니까 도노법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내농가 살펴듣소.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도노법만 쓴 게 아니라 내 이야기 좀 들어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 그러면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죠. 말 건네는 방식. 자,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사대부가 지금 농민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우리 나중에 여러분 고전 시간을 쭉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2학년 가서도 기출 분석하고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사대부들이 농민들한테 얘기하는 작품들이 되게 많아. 왜냐면 사대부의 역할은 임금님을 잘 보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농민들을 잘, 백성들을 사랑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백성들을 위하는 작품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 항상 나오는 여러분 서술 방식이 있어요. 사대부가 농민들한테 얘기할 거니까 야 너네 이거 좀 해. 이거 해볼래? 이렇게 얘기할 거거든. 그럼 여러분 어떤 말투가 많이 들어가냐면 명령, 청유 이게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특히 이렇게 사대부가 농민들에게 얘들아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하잖아. 그러면 여러분 어떤 여러분 말하기 방식을 많이 쓰냐면 너네 이거 좀 했으면 좋겠어. 가르치는 말을 많이 쓰는 거야. 그게 권계하고 훈계하고 여러분 내가 권장을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권계하고 훈계하고 권고하기 위해서 무슨 형 어미를 많이 쓸 수밖에 없냐면 명령형 어미와 여러분 청유형 어미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명령형 어미와 청유형 어미를 사용한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내 농가 이러면 내 농사 짓는 이야기 좀 한번 들어보시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들어보소라고 했잖아요. 이게 무슨 영어이에요? 여러분 명령은 청유는 둘 다 청자를 필요로 해. 근데 어떤 차이를 만드냐면 여러분 청유는 우리 같이 할래? 화자와 청자가 행동을 똑같이 해야 돼. 그러면 얘는 같이 행동을 해야 되고 얘는 청자한테 시켜야 해요. 청자의 단독 행위가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 저기서 내 이야기 들어봐 라고 하는 건 나도 같이 듣는 거야? 아니면 이 사람 보고 들으라고 하는 거야? 이 사람 보고 들으라고 하죠. 그러면 청자만 행동하라고 했으니까 무슨 영어미가 쓴 거예요? 명령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뭐뭐 하소는 대표적인 여러분 명령형 어미야. 그래서 청유형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명령형이야. 자, 나라의 믿는 근본 우리 백성이 아니냐. 여러분 나라의 근본이 뭐라고 생각해요?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바로 조선시대 때 나왔던 민본사상이죠. 백성이 근본이다. 자, 우리 백성이 믿는 근본은 인의 농사가 아니겠느냐. 그럼 백성들은 뭐가 근간이라고 생각하면 살아가냐면 농사가 근간이라고 생각하면 산대. 그럼 자, 농사가 백성들의 근본이고 이 백성들이 여러분 나라의 근본이라고 생각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여러분 이 나라의 근본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하고 백성들이라고 생각하는 거네. 그러면 여러분 농사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냐면 아주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까 위에 나왔던 중농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크고도 저 큰 사업. 여러분 이 사업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 농사. 이 농사 천하의 가장 큰 근본은 이거밖에 더 있겠는가? 이러면 대본은 큰 근본이야, 근본. 그러면 나라의 근본은 백성들과 농민들밖에 없다. 농사 짓는 것밖에 없다. 그러면 여러분 농부의 삶을 화자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하찮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거고. 그러면 여러분 이 농민들의 모습에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 긍정적인 인식을 통해서 농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고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중요성을 강조한다. 자, 5번 갈게. 반미랑의 좋은 씨앗 읽어서 묵힐 자리를 살펴서 그럼 여러분 농민들이 여러분 지금 사업을 해야 되잖아.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 그 농사를 짓기 위해서 반미랑의 이랑을 다 일구고 씨앗을 여러분 심고 거기 씨앗에서 묵혀줘야 되고 여러분 농사 짓는 일들을 얘기하거든요. 농사 준비를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농사 준비를 모춘의 때를 지키는 게 급선무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여러분 때를 잘 지켜줘야 돼. 그때가 언제라는 거야 얘들아? 춘, 봄. 여러분 이 봄에 이 모를 잘 심고 씨앗을 잘 심어줘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농부가 해야 하는 일을 제시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권고의 태도예요. 권고의 태도를 갖고 있다. 자, 여기까지 정리했으면 여러분 7번으로 한번 갈게. 자, 문노라. 여러분 봐봐. 문노라도 여러분 내가 물어볼게. 물어본다. 여러분 지금 약간 말을 건네는 방식 계속 쓰고 있죠. 나라의 조세가 하은주와 어떠한가.
자, 여러분 하은주의 뜻을 봤더니 중국에서 처음 이제 국가의 형태를 띠고 있는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어떠한가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건 우리나라의 조세제도하고 하나랑 은나라, 주나라랑 뭐 하겠다는 거야 얘들아? 비교. 그렇지. 그래서 우리나라의 조세제도를 하은주와 비교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자, 공법, 조법, 조세제는 하은 때 처음 끼친 법이라 그러니까 이런 공법, 조법 뭔지는 모르겠지만 법이라는 건 알겠지. 이 법에서 조세제도가 처음 하나랑 은나라에 적용이 됐었대요. 그러면 하나랑 은나라 때부터 조세제도가 있었다는 거네. 그리고 주나라 철법은 이런 철법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법이라는 건 알겠지. 그럼 주나라에서는 철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었는데 그 법에서도 조세제도가 있었던 거야. 그 조세제도가 11지세 그게 아니었던가. 그러면 여러분 주나라에서는 조세제도가 있었는데 그 조세제도에서 얼마를 세금으로 걷자고 얘들아 이 제도를 만들었냐면 11지세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었대요. 이러면 주나라는 농사 지은 거에 10분의 1을 걷어가요. 그러면 내가 농사 지은 거에 10%를 가져간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이게 많이 받는 건지 적게 받는 건지 기준이 좀 모호하잖아. 여러분 우리 일반적으로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 쭉 돌아보면 일반적으로 그냥 이런 정말 성군들 일반적인 왕들이 조세를 걷었을 때 세금이 대략적으로 농사 지은 거에 한 30% 정도를 걷어갔대요. 그러면 30%에 얘들아 10% 비교하면 훨씬 싸다라는 거 알겠지? 세금을 조금만 낸 거야. 근데 여러분 고려 말이 되면 고려 말은 정치가 너무 혼란스러워서 그때 세금을 얼마를 걷었냐면 90%를 걷었대요. 그럼 여러분 내가 농사 지은 거에 대부분 다 뺏어간 거야. 그리고 여러분 우리 조선 후기가 되면 탕가놀이들이 엄청 많이 생기지. 그래서 여러분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난 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여러분 이런 탕가놀이들이 많이 생겨서 그런 거잖아. 그때 세금을 많이 걷으면 70%를 걷었대. 그럼 여러분 그 조선 후기도 살기 어려운데 그럼 고려 말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겠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30%를 걷어가는데 10%를 걷은 걸 얘기하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비교하는 거야? 아니 하나랑 은나라, 주나라도 이렇게 조금 걷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세금을 많이 걷니? 약간 이런 의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 알 수 있겠지? 자 그럼 다시 할게. 이렇듯 끼친 제도 여러분 하은주가 얘들아 세금을 여러분 내게끔 하는 이 제도가 역대 성조들이 계속 돈을 받아서 즉 옛날부터 여러분 계속 조세제도가 있어서 가볍게 부과하면 이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럼 여러분 이게 이제 화자의 인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중국의 얘들아 하은주 즉 여러분 중국의 조세 제도를 제시하여 이걸 제시하여 현재 조선의 모습을 뭐 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비판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죠. 조금만 내면 어떻겠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자, 어찌해서 권세를 부려서 이러면 막 세력, 내가 권력을 얘들아 남용을 해서 세금을 고하를 못 정하고 더할 세금을 무슨 일인가? 가령은 또 어찌하면 좋을까? 여러분 자 하나씩 한번 봐보자. 조선의 현실이 너무 지금 잘 들어가고 있는데 화자가 인식하는 조선의 현실은요. 첫 번째, 세금 고하를 못한다고 생각해요. 세금 고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 적게 걷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우리가 얘들아 세금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적게 쓰는 부분도 있을 거고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는 계층이 있을 거고 아니면 계층도 있겠죠. 근데 옛날에는 이러면 양반들한테는 세금을 거의 잘 안 걷었어. 결국 백성들한테만 세금을 많이 걷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런 세금을 이런 좀 높은 사람들이나 적게 내야 되는 사람 이거 좀 구분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지. 또 세금을 여러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우리나라가 만약에 통일이 되었다면 국방에 세금을 많이 쓰지 않아도 되겠죠. 근데 우리는 아직 분단을 하고 있으니까 국방에 세금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이런 적절한 부분에 얘들아 세금을 잘 논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세금을 높이고 낮출 곳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게 조선의 현실이에요. 그리고 또 세금이 더해진대요. 그러면 여러분 세금을 더 거두고 있으니까 이게 한자성어로 가렴주구라고 하죠. 세금을 많이 걷어내고 있는. 그러면 이 글에 비판의 대상이 나오네 얘들아. 자, 이런 비판의 대상 첫 번째 여러분 옆에다 쭉 쓰세요. 여러분 선생님 위에다 쓸게요. 비판의 대상 첫 번째 조선의 조세제도.
이거. 자, 두 번째, 여러분 비판의 대상은 여러분 근데 이 조세제도를 걷고 계획하고 이걸 실천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지배층들이잖아요. 그 지배층들이 너무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 나쁜 탐관오리들이 많다. 이걸 비판하는 거고. 자, 세 번째, 탐관오리를 관리하는 것도 조세제도를 관리하는 것도 이거는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의 정치체제를 비판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왜 정치체제라고 하는 여러분 말을 쓰냐면 보기에서 여러분 정치를 비판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 거 가자. 여러분 여러 나라 어디인가 길쌈어탕은 바로 오늘이다. 자, 여러분 길쌈이 뭐냐면 바느질 같은 걸 얘기를 해. 옷감과 바느질. 그러면 옷감과 바느질이 갑자기 왜 나오냐면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는 세금을 뭐하고 뭘로 냈는지 혹시 아세요 여러분? 쌀이나? 그럼 면. 여러분 그러니까 비단 같은 거. 여러분 그러니까 포죠 포. 여러분 그러니까 천 같은 것을 여러분 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길쌈은 천 같은 것들 준비해야 되는데 그게 허탕 아무런 못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이 돼버렸다라는 건 여러분 세금을 낼 날이 됐는데도 아직 세금을 다 준비하지 못했다. 봄에는 새실을 먼저 팔아요. 봄에는 곡식이 나는 게 없으니까 실을 걷었던 거, 그러니까 실 내가 누에고치 같은 거에서 뽑아낸 그 실들을 가지고 먼저 팔아요. 그 판돈으로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름에는 곡식을 다시 내요. 여러분 여름 말이 되면 곡식들을 대부분 다 수확을 하거든요. 그 수확한 곡식들을 가지고서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럼 세금 몇 번 내요? 이중으로 내고 있는 거네. 봄에도 내고 여름에도 내고. 그러면 백성들이 세금을 내기 위해서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거야. 중엄하다. 아유 이렇게 이중적으로 되게 엄하게 내고 있구나. 저 조세를 어찌하니 두려워하고 있을까. 그러면 여러분 표현법 서리법을 쓰고 있지. 자, 이 서리법은 여러분 백성들에게 여러분 조세 제도가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비판을 하는 거야. 자, 이러면 아가 들어갔으니까 감탄사죠. 이름 무슨 편법 들어가야 돼요? 연판법. 자, 농부들아 농사 때를 놓치게 되면 여러분 다음 페이지 할게. 자, 이내 중세 어이할고 번거롭다 사양하지 말아라. 자, 여러분 중세가 무슨 뜻인지 만약에 모르더라도 앞에 얘들아 세금을 봄에도 걷고 여름에도 걷었거든? 그럼 중세는 이중으로 걷는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이중으로 걷는 세금을 어찌하면 좋겠니? 너네 농사 열심히 지어야 한다. 그러니 번거롭다 생각하지 말고 사양하지 말고 농사 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농사를 미루지 말라고 계속 여러분 사대부가 계속 충고를 해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이 사이 저 사이에 섞어핀 저 악초를 이러면 자 여기 이제 악초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 악초는 정말 나쁜 풀이라는 뜻이잖아. 잡초보다 더 나쁜 풀이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얘들아 무슨 표현법이 쓰냐면 악초가 정말 악초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얘가 부조관념이야. 지금 얘가 원관념을 찾아야 되거든요. 즉 비유법을 쓰고 있는 건데요. 원관념을 여러분 선생님이랑 4개를 찾아볼게요. 다음 부분 읽으면서 4개 한번 찾아보자. 어찌해서 용서할까? 저 뿌리를 제거해보자. 이러면 악초 뿌리 뽑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 자, 그러면 여기서 정말 얘들아 악초를 뿌리 뽑아야 될까요? 아니면 탐가놀이를 뿌리 뽑아야 될까요? 탐가놀이를 뿌리 뽑아야죠. 여러분 선생님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아까 보기에서 농사를 여러분 정치 현실에 빗대어서 표현한다고 얘기했거든? 비유법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얘가 탐가놀이와 정치를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자, 여러분 뿌리를 제거해야 하세. 뭐뭐 하세니까 청유영어비를 쓰잖아요. 그러면 이 청유영어비를 통해서 농사 짓는 악초를 뽑아야 되기도 하지만 여러분 탐가놀이들을 색출해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뭐뭐 하세라고 하는 건 청유영어비잖아요. 근데 농민들이 얘들아 탐가놀이를 뿌리 뽑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한번 잘 생각해봐. 여러분 농민들이 탐가놀이 뿌리 뽑을 수 있어 얘들아? 그건 정부가 해줘야 돼. 왕이 해줘야 되는 거야. 아니면 높은 고위관리들이 해줘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 서대부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뿌리 뽑아볼까?
우리 다 같이 탐관오리를 한번 축출해볼까? 얘네들 척살해볼까?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해. 이게 얘들아 정말 근본적인 해결 방책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뭐 해보자라고 해서 얘들아 계속 권유를 하고는 있지만 정말 실질적인 여러분 해결책을 내세우는 거는 아니야. 해결 방안들을 얘기하고는 있지만 진짜 얘들아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아니야. 이건 또 뒤에 가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줄게. 자, 그럼 다시 할게. 제거를 못하면 어찌하겠니? 송이 날묘 이 때문이다. 여러분 요거는 근데 여러분 그 모의고사에서는 별표 표시 안 돼 있지만 선생님이 써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송나라 사람이 알묘 곡식의 싹을 다 뽑아버린대요. 근데 여러분 곡식의 싹을 뽑으면 곡식 자라요 안 자라요? 당연히 안 자라죠. 이게 무슨 의미로 쓰고 있는 거냐면 성공을 서두르다 보면 여러분 해를 입게 된다는 거야. 마음이 너무 조급하면 해를 입는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지금 여러분 이 나쁜 풀을 뿌리 뽑지 못하면 더 나쁜 일이 생길 거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천천히 여러분 지금 보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당시에 얘들아 고사를 인용해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중국에서 있었던 고사를 인용해준 거. 상한 새싹은 물론이요 뿌린 씨와 자라는 씨의 가정이라. 자 이름 봐봐. 상한 새싹. 이 새싹 누구 때문에 새싹이 이렇게 상했어? 악토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뿌린 씨와 자라는 씨의 가정을 한대. 근데 여러분 혹시 이 가정이 이 정자가 무슨 정자인지 혹시 알 수 있을까? 정치 정자예요. 여러분 정치인데 가혹한 정치라는 뜻이야. 가렴주구 할 때 가짜거든 얘들아. 그래서 가혹한 정치 즉 가렴주구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이 악토는 가렴주구를 하는 탐관오리, 가렴주구를 하게 만드는 조세제도 이런 거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금년에 다 못하면 명년. 여러분 명년이 무슨 뜻일까요? 금년에 못했다고 했으니까 명년 내년. 그렇지. 내년에 제초를 누가 할 수 있겠니? 새싹이 나와도 여물지를 않아. 얘들아 왜 여물지를 않냐면 이게 다 악토 탓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지. 악토 탓이 아니던가. 자, 요 논에 있는 가라지. 여러분 가라지가 풀 이름이에요. 묘에 있는 여러분 혹은 논에 있는 여러분 이 가라지 풀은 간신과 똑같대요. 그럼 여러분 무슨 편법을 쓰고 있냐면 이거 간신 비유법을 쓰고. 자 쭉정이라고 하는 이 풀은 여러분 오랑캐랑 똑같대요. 그러면 쭉정이를 오랑캐에 빗대고 있네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표현법을 통해서 쭉정이나 얘들아 가라지가 바로 악토야. 악토. 그러면 악토의 원관념 여러분 구할 수 있지. 악토의 원관념은 여러분 나쁜 간신들 탐관오리들 그리고 여러분 오랑캐들. 여러분 여기서 오랑캐는 누가 오랑캐일까? 우리 조선시대 때 오랑캐는 두 나라가 있는데 청나라랑 일본. 그래서 여러분 일본 같은 놈들 청나라 같은 사람들 아유 안 왔으면 좋겠다. 왜냐면 우리 물건 다 빼앗아 가잖아. 전쟁에서 다 없애버렸잖아. 없애야 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무슨 표현법을 쓰고 있냐면 여러분 문장 구조 비슷하잖아요. 대국. 그리고 여러분 풀을 얘들아 지금 다 어떤 나쁜 애들한테 비유를 하고 있잖아. 그래서 비유. 이렇게 비유랑 그다음 대국. 자 하나만 더 갈게. 여러분 풍우 뒤에 여러분 비바람이 불고 여러분 저 황충. 여러분 황충이 메뚜기거든. 여러분 메뚜기는 조금만 있으면 해충들 잡아먹어줘서 괜찮아. 근데 혹시 여러분 그런 동영상 본 적 있어? 메뚜기 떼가 막 얘들아 수만 마리 날아다니는 거? 노래? 여러분 미국 같은 데서는 여러분 이 메뚜기가 얘들아 반란을 일으킬 때가 있어요. 메뚜기가 갑자기 얘들아 번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메뚜기 막 수만 마리가 얘들아 하늘이 새까매. 다 메뚜기 떼야. 그러면 여러분 그 경우는 곡식을 다 먹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해충이 될 수 있거든? 그럼 여기서 황충 메뚜기가 나쁜 놈이야. 왜냐면 곡식을 다 먹어버리니까. 그래서 여러분 도적대처럼 생기는구나 라는 표현 쓰죠. 그러면 여기 지규법 사용을 하고 있어요. 뭐 하는구나? 영탄법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탐관오리들, 도둑들 여러분 얘네들이 다 메뚜기 같다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아까 위에 얘들아 여러분 몇 번을 보냐면 여러분 우리 19번에 원관념에 하나 더 써줘야겠다. 원관념 뭐 써줘야 돼? 도적. 19번에 도적. 여러분 그러면 여기선 도적이 딱 하나 있어요. 일본. 왜냐면 임진왜란 때 우리 땅을 빼앗아서
우리 땅을 기반으로 해서 중국 땅 먹으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도둑들. 자, 그럼 다시 하자. 빼어난 저 큰 벼는 군자처럼 아주 형편이 어렵구나. 얘들아, 왜 여기 벼가 이렇게 있는데 이 벼가 지금 공고하대. 왜 어렵냐면 옆에가 막 악초가 자라. 악초가 막 자라니까 얘가 시들시들해지는 거야. 그러면 이 벼는 여러분 지금 뭐에다 비유했냐면 군자라고 비유를 했거든요. 그러면 지구법을 사용을 하고, 그러면 이 벼는 나라를 여러분 잘 번영하게 만들어주는 훌륭한 성인군자들을 얘기하는데, 이 성인군자들이 힘을 못 쓴다는 거야. 나쁜 간신들 때문에. 그러면 이내 농부가 아니라면 우리 군자를 기를 수 있겠는가? 그럼 여러분 군자는 벼고요. 그러면 군자라고 하는 건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충신들이나 아니면 여러분 이 나라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인재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훌륭한 충신과 인재를 우리가 어떻게 길러내겠니? 간신을 처벌해야 우리가 충신을 길러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 하자. 이내동사 더 바삐 하자. 이러면 뭐뭐 하자. 이러면 뭘 하고 있어? 청유형어미 사용하죠. 근데 이런 무슨 표현법을 쓰고 있냐면 하자, 하자, 반복법을 써요. 그러면 청유형어미의 반복법을 써서 계속 권유를 하는 거야. 청자에게 세금도 우리는 내야 되고 현인 보필 않을 수 있겠는가? 이러면 현인이라는 게 훌륭한 사람을 얘기를 해. 그러면 여러분 훌륭한 사람을 보필하는 누구를 키워야 된다? 이러면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는 얘네들을 보필할 수 있는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 농사 열심히 짓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소인을 쫓고 군자 등용이 왕실의 가장 큰 정치인데, 여러분 여기서 소인이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간신들. 얘가 아주 조그만, 여러분 아주 마음이 조그만 그릇이 작은 사람들. 그러면 여러분 아까 19번에 원간염 하나 더 써줘야겠다. 그러면 19번에 얘들아 우리 그 원간염 소인 하나 더 써줘야 돼. 간신이랑 똑같은 말이야. 19번에 소인 원간염. 자, 이런 소인을 쫓아내고 군자 등용이 왕실의 큰 정치, 가장 이런 왕실에서 해야 되는 내용인데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정치 현실을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 현실을 비판한다. 자, 약초 제거 좋은 벼 재배 정가의 급선무다. 그러면 여러분 악초를 제거하는 게 여러분 농민들이 해야 할 일. 근데 사실 농민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이야. 혹은 왕이 해야 할 일인데 이걸 농민들한테 하자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좋은 벼를 재배하는 것도 나라의 근간이니까 이거는 당연히 농민들이 해야 할 일. 그러면 농가가 해야 할 일들을 여러분 쭉 펴나면서 농사를 정치 현실에 빗대어서 이중적인 의미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아, 농부야, 우리 다시 힘써서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권고하고 관계하긴 하지만 이 작품을 만약에 화자를 만약에 비판해 본다면, 이런 비판이라는 건 여러분 어떤 대상을 여러분 이게 옳고 그름이 있는지 반대의 측면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잖아. 그럼 이 화자는 여러분 정치 현실을 정확하게 꼬집는 건 맞지만 이 화자를 만약에 비판을 해본다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구체적이고 여러분 실질적인 해결 방안 제시를 하지 못했다라고 비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건 빈칸 없어. 여기다 써야 돼. 얘들아. 자, 이러면 이 화자를 만약에 비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화자는 여러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라고 비판할 수 있다. 이때 비판은 여러분 아까 간신들 비판하는 그게 아니라 이런 작품을 여러분 이런 측면으로도 볼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측면으로도 볼 수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화자를 비판하는 방식이야. 자, 그러면 여기 빈칸도 한번 채워볼게. 여러분 화자는 청자에게, 화자는 대상에게 보이는 태도가 다른데요. 화자는 청자인 농부들에게는 어떤 태도로 임하냐면 얘네 되게 긍정적이다. 얘네 되게 가치 있다. 너네 되게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 얘네들 계속 예찬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보여주는 거야. 근데 대상이 누구냐면 간신들이나 정치 제도들을 얘기하잖아요. 걔네들에 대해서는 비판적, 그리고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다음 페이지로 가서 여러분 서글픈 순방을 한번 볼게요.
보기를 먼저 한번 보자. 자, 이러면 이 서글픈 순방이라고 하는 단어는 순방이 뭐지? 순방, 대통령 순방.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얘기하지. 그러면 여러분 이 작품은 돌아다니다가 무슨 감정을 느낀 거예요? 서글픔을 느낀 거예요. 그 서글픔이 왜 발생했는지를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 작품에서는 주거 공간이 정착의 수단이자 물질주의적 욕망의 대상으로 그려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주거 공간은 집이잖아. 그러면 집이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부동산으로 부를 축적하는 1970년대의 세태 속에서 가족의 터전을 찾는 인물들은, 자, 그럼 여러분 이게 시대적 배경이네. 자, 이 시대적 배경은 1970년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 1970년대부터 80년대, 물론 지금도 부동산 투기 이런 걸 하긴 하지만, 여러분 70년대 80년대 서울에서 부동산 투기가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부동산 투기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거와 관련된 여러분 현대 소설들이 많이 나왔는데, 여러분이 1학년 때 얘들아 배웠던 여러분 아홉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를 배웠던 친구도 있을 거고, 여러분 이제 2학년 때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이게 다 이 시대적 배경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가족의 터전을 찾는 인물들은 경제적 여유를 지니고 있는 이들에 의해서 삶의 방식이 간섭을 당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걸 읽을 때, 아, 간섭을 받는구나. 그러면 지문에서 찾을 때는 어떻게 간섭을 받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 여러분은 요것만 찾아주면 되는 거야. 자, 이 과정에서 경제적 격차를 실감하면서 현실의 부당함을 인식하게 되는 인물들은 부의 가치를 두는 정도에 따라 서로 다른 현실의 대응 방식을 보이게 된다. 근데 여러분 현실 대응 방식을 두 글자로 볼 수 있거든? 뭘까? 태도야, 태도. 우리 시에서 태도를 얘기하잖아. 태도가 대응 방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부에 대해서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것도 여러분이 찾아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 1970년대라고는 했지만, 여러분 선생님 90년대 초반이 내가 완전 아기 때였거든. 근데 그 90년대 초반에 여러분 그 선생님 그 외삼촌 할아버지네 집이 서울 개포동이었는데요. 거기가 강남에서 조금 벗어나는 곳이에요. 강남이 얘들아 1970년대부터 개발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 이때는 이렇게 그냥 아무 밭도 없어. 그냥 허벌판이야. 아무것도 없었는데 1970년대부터 부동산 붐이 일어나면서 그때부터 강남이 발달이 된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90년대 초반만 해도 내가 딱 기억하는 여러분 우리 할아버지네 집이 아파트 하나 딱 있는 거. 그 개포동에 아무것도 없어. 가게 이런 것도 없어. 그냥 딱 아파트 하나 있어. 개발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아파트도 이제 몇 층짜리냐면 10층짜리였어. 10층짜리. 그게 제일 높은 거.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90년대 초반만 해도 서울이 계속 개발되던 때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70년대도 개발을 막 하던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면 이제 조금 이따 선생님이 돈의 가치를 이제 얘기를 한번 해줄 건데, 돈의 가치가 나오면 아, 이게 돈이 어느 정도 선이 이게 비싸고 이게 안 비싼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이제 조금 이따 정리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뭘 찾아야 되는지 이해됐지, 얘들아? 그러면 지금 잠깐 쉬는 시간 하고 그 뒤에 있는 질문 한번 더 볼게. 잠깐 쉬는 시간 하자, 얘들아. 고개 들고 숲해보자. 자, 그럼 우리 여기 서글픈 순방 한번 읽어볼게요. 1번. 자, 아니 작은 거 한 장도 못 되는 돈 갖고 이 바닥에서 독채 전세를 얻겠다고? 그러더니 한바탕 해서라도 발작한 것처럼 급하게 웃었다. 근데 봐봐, 여기서 이 작은 것도 안 되는 돈 갖고 이걸 한다고? 이러면서 웃어. 이 웃음의 의미는 비웃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비웃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야. 거금 90만 원을 작은 거 한 점도 안 된다니. 이 노인이 귀가 좀 어두운가 해서 나는 목청을 돋우면서 90만 원을 강조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90만 원을 대해서 아까 부에 대해서 사람들이 대응 방식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나는 거금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모았겠지. 그런데 이 여러분 노인 같은 경우는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 둘의 인식에서 뭐가 발생하냐면 경제적 격차가 발생하죠. 경제적 격차가 발생하는 거야. 여러분 아까 선생님이 돈의 가치를 대충 얘기해 준다고 했잖아. 여러분 그 80년대 얘들아 그 초중반에는 중반 정도면 여러분 1,000만 원 정도면 여러분 그 아파트 하나 살 수 있었대요. 서울에 1,000만 원이면. 그러면 여러분 70년대에는 그러면 그거보다 좀 덜하게 몇백만 원 정도면 집을 한 채를 살 수 있었겠지? 근데 대부분 여러분 한 그 가격의 반 정도 되는 가격이 전 세계 가격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 내가 집의 가격이 만약에 6억짜리다 그러면 한 2억에서 3억 정도를 전세로 내놔요. 조금만 비싸게 하면 4억까지 내놓기도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90만 원을 전세를 찾는다고 하면 집의 가치가 180, 200만 원 정도면 집을 사야 되는데 아까 선생님이 70년대 정도가 되면 80년대에 비해서는 한 반 정도? 한 500? 이 정도가 돼야 집을 살 수 있는 돈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돈의 가치가 여러분 80년대 후반쯤에 가면 1,000만 원이면 집 한 채 살 수 있는 돈 그리고 나서 90년대에는 여러분 이제 억 단위가 돼야 되는 거지. 그래야 이제 집을 살 수 있는 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70년대에는 한 몇백 정도면 집을 살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 60년대 일제강점기 때에는 10,000원만 있어도 큰 집을 살 수 있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돈의 가치가 연이 이렇게 바뀔 때마다 한 여러분 공 하나씩 차이 난다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이 돈이면 여러분 70년대 이 돈이면 여러분 엄청 큰 돈도 아니고 작은 돈도 아니긴 한데 근데 여러분 집을 한 채를 얘들아 독채를 하기에는 좀 부족한 돈이라는 거죠. 자, 그래도 노인은 그 학하고 급한 웃음을 모든 척도 안 해 얘들아. 사람이 앞에 있는데도 계속 비웃고 있다는 거지. 사무실 앞에 승용차 나란히 2대가 뒀더니 부인들과 신사들이 섞인 한 대가 안으로 들이닥치기 시작했다. 근데 봐봐. 승용차라고 하는 게 70년대에 승용차 타고 다니는 사람 없다 얘들아. 그러니까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돈이 꽤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부의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부동산에 즉 여러분 집을 구하러 왔으니까 부동산에 온 거거든. 부동산에 왔다라고 하는 건 이 사람들이 이제 부동산을 뭘로 생각을 하냐면 부를 추적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하던 세태의 단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여러분 와가지고는 여러분 5번 봐봐. 사모님 지금 보신 그 땅 눈 꽉 감고 잡으십시오. 그래서 문제 없다니까요. 중도금 치르기 전에 평당 5,000원대기는 누워서 떡 먹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도금 내기도 전에 가격이 막 오르기 시작을 해서 여러분 이 땅의 가격이 일단 평당 5,000원은 갈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비싸게 지기 전에 뭘 하라는 거야? 투자해서 투기를 하라고 얘가 종용을 하고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투자를 하라고 종용을 하고 있어서 젊은 신사들의 부인들을 빼고 노인, 여러분 이 부동산에 있는 노인도 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돈 많은 사모님들이 승용차 타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땅 보러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옆에 이제 신사들이랑 부동산에 있는 사람들이 막 얘들 날랑방구 끼면서 얘들아 사주세요 이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부를 추적하는 수단이 제대로 보여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다시 또 아랫부분 갈게. 자, 우리하고 이렇게 손잡고 이 바닥에서 큰 돈 잡은 사모님들이 숱합니다. 숱해. 이 말은 여러분 이 사모님들 말고도 다른 사모님들이 돈을 꽤나 많이 벌었다는 뜻이잖아. 그럼 여러분 이 사모님들이 바로 뭐한 사람들이야?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되는 거지. 부를 축적한 사람들. 부를 축적한만 써도 되겠다. 이다. 자,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야. 자, 근데 뭘로 돈 벌었어? 부동산으로 투기, 그치? 부동산 투기로 인해 돈 번 사람들을 얘기해요. 나는 그들에게 완전히 잊혀졌다. 그럼 여러분 이때 나는 이런 몇 인칭 시점이 돼야 돼? 1인칭 시점이 되는 거지. 내가 내 마음과 내가 바라보고 있는 걸 설명하고 있으니까 주인공 시점에 해당해요. 자, 영화 기저귀를 갈아주고 다시 얻고 나올 때까지 아무도 자기를 거들떠 봐주지 않았대. 왜? 돈을 조금만 갖고 왔으니까. 나는 다시 버스를 타고 이 아름다운 신흥주택가에 앙심을 품고 떠나버렸다. 이 마을에 이제 환멸을 느낀 거야. 내 이 돈으로 집을 살 데도 없고 이런 수모나 당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현실에 뭘 느끼게 되냐면 아까 보기에서 현실에 부당함을 느낄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 이게 현실의 부당함이야.
그 다음날 수유리로 마무리로 다음날은 가련동으로 다녀봤지만 자 어디서고 90만 원짜리 독채 전세는 구경도 하지 못했고 다만 90만 원 가치를 좀 더 분명히 알아온 데 그치게 되었다. 그럼 자 여러분 나는요 뭘 느끼게 되었냐면 돈의 가치를 그전에는 거금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 이걸로는 집을 구할 수도 없는 돈이구나 라고 깨닫게 된 거야. 즉 돈의 가치를 알게 된 거죠.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의 가치가 별 볼 일 없다라는 것을 알고 오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 무슨 표현법을 쓰고 있냐면 어디로 갔다라고 해서 열거법을 쓰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 어떤 구성을 쓰고 있냐면 여러분 공간의 이동을 쓰고 있는 거네요. 자, 공간의 이동만 쓴 게 아니라 다음날, 그 다음날 여러분 시간의 흐름을 쓰고 있는 거지. 자, 여러분 선생님 빈칸을 안 만들어놨지만 수유리, 망우리, 가련동 다 서울에 있는 서울 중심부에서 조금 벗어난 서울 외곽 지역들이거든요. 서울이긴 하지만 그러면 여러분 실제 지명이 들어갔잖아요. 선생님 빈칸 안 만들었어요. 얘들아. 거기 다 써줘. 실제 지명을 사용을 했으니까 뭘 높일 수 있는 거야? 사실성을 높일 수 있는 거네. 그래서 더 사실성을 높이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자, 이러면 10번. 결국 우리는 의논을 해서 독채는 아니더라도 안채보로부터 뚝 떨어져 있는 부엌도 따로 있고 출입문도 따로 있어서 독립된 오붓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전세방을 구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까 독채도 전세를 구하려고 했지만 아까 전세 집이었고 이건 전세방을 구하려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인식이 바뀌었네. 어떻게 바뀌었냐면 인식 변화에다가 써줘 얘들아. 독채 전세에서 그러니까 집을 전세해 주는 거에서 전세방을 여러분 구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어차피 전셋집, 여러분 집을 구하지 못할 거면 전세방을 구할 바에 굳이 교통이 불편한 변두리로 갈 게 뭐냐? 도심에 가까운 주택가를 돌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여러분 외곽지에서 어디로 들어오려고 하는 거야? 서울 도심 근처로 들어오려고 하는 거지. 도심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 90만 원짜리 전세방을 구한다는 소리에 복덕방 영감이 반응이 좀 괜찮았대. 그러면 여러분 전세방으로는 90만 원이 꽤 좀 비싼 돈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사뭇 굽실대기까지 한 거예요. 이런 봐보세요.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다르게 인식을 해요. 단지 뭐만 바뀌었을 뿐인데 집에서 방으로 바뀌었을 뿐인데 아까 노인은 어땠어 얘들아? 거들떠덤봤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아유 90만 원짜리면 얘들아 꽤 돈 비싸거든. 이러면 부동산은 대부분 뭘 해줘? 나 집을 얘들아 매매하게 도와주면 전세를 빌려줄 수 있게 도와주면 중개 수수료를 주잖아요. 거기에서 돈을 벌 수 있다니까 어떻게든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만하면 나도 배짱을 좀 부렸다. 아까는 이러면 내가 쭈구리처럼 막 5분의 1 쌓인다고 했잖아. 근데 이제 배짱을 부리는 거야. 방도 깨끗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널찍해야 되고 부엌에 상하수도 시설도 다 갖춰져 있어야 되고 남편이 하던 소리를 자기가 다 하고 있기 시작한 거예요. 조건이 많아지기 시작을 한 거네요. 그럼 여러분 선생님 지금 밑줄 친 게 내가 여러분 제시하고 있는 집의 조건이죠. 전세방의 조건을 제시한 거예요. 정원이 있는 양옥집이어야 된다. 주인집에 전화도 있어야 된다. 이런 조건이 하나씩 계속 붙기 시작을 하는 거야. 자, 나한테 이런 소리를 남편이 했을 때 그 철딱선이 없음이 여러분 다음 페이지 가세요. 한심해서 대꾸도 안 했는데 거드름을 부르고 싶었던 나머지 내가 남편이 얘들아 한심하다고 생각했던 남편의 말을 그대로 또 하고 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재수 나쁘게도 첫 번째 본 집에서 이 등에 업힌 영화는 여러분 자기 딸 이름 자기 딸을 트집을 잡기 시작을 했다. 아무리 뚝 떨어진 방이지만 갓난애가 딸린 집은 싫다라는 것이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여러분 옛날에는 애기가 있어도 같이 키우자 막 이렇게 했는데 집에 애기 있다고 해도 집에 들어오지 말라는 거야. 각박해진 여러분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주인 여자는 외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런 소리를 하면서 우리 영화를 냉랭하게 쏘아붙였다.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나는 그 여자의 시선에 못된 주술이라도 걸려있는 것처럼 우리 영화가 곧 어떻게 되는 것 같아서 허둥지둥 그 집을 뛰쳐나왔다는 거예요. 세상에 겨우 태어난 지 1년도 안 된 이 천사 같은 것을 그런 독사 같은 눈으로 쳐다보다니. 자, 이러면 이 천사 같은 게 누구야? 자기 딸 영화. 그러면 독사 같은 눈이 누구예요 여러분? 집주인. 자, 정말 제 소음 붙었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표현법을 쓰고 있냐면 자기 딸하고 집주인을 모두 다 여러분 직유법을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직유법을 사용해서 인물에 뭘 표현하고 있는 걸까? 외양을 묘사하고 있지. 여러분 자기 딸의 그 순수한 외양 그리고 집주인의 이름
이렇게 날카로운 모습 이걸 표현을 해주는 거야. 자, 애는 무조건 싫다고 하더니 여러분 그럼 새빵살이 신세가 무슨 대역죄라고 단종 수술이라도 해야 되나? 이러면 임신을 하지 못하는 그런 수술이라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현실의 부당함을 느끼는 거죠. 그전에는 여러분 아기를 많이 낳았다고 해서 아기를 낳았다고 해서 얘들아 집을 못 구하거나 이러지 않았는데 이제는 뭐 그런 걸 하나 둘씩 얘들 간섭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야. 자, 그러면 현실의 부당함을 느끼게 되었다는 건 화자의 얘들아 태도가 들어가. 화자는 여러분 이런 현실에 대한 불만을 갖기 시작을 하는 거죠. 불만의 태도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야. 자, 그러나 그 다음 여러분 보는 집마다 아이를 꺼리기는 마찬가지였고 기저귀 널어놓는 거 보기 싫다. 걸음마 타면 잔디가 다 상하게 될 거다. 꽃을 딸게 될 거다. 멋대로 그냥 별거 아닌 트집들을 잡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떤 점잖은 중년 부인은 에휴 미련도 하지. 아이는 직장만부터 하고 났지. 어쩌자고 아이부터 낳았는지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여러분 이 여자의 말들을 계속 들어보다 보면 아이 낳는 사람들은 집도 못 구하는 그런 현실인 거네. 그 여자의 말은 집 장만하기 전에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사생아를 낳는 것보다 훨씬 더 부끄럽게 느껴지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무 수치스러움을 느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나는 수치심으로 온몸이 불화로처럼 이러면 지급법을 사용해서 이러면 나의 감정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6번 복덕방 영감은 애를 데리고 다니기보다는 여러분 다니기에는 집을 구하기 어려워서 남편은 친정인 영아를 맡기고 둘이서 집을 알아보자고 얘기를 했다. 자, 잔디 맞지 마세요. 주인 여자는 맑고 차가운 목소리로 주의를 주고 먼저 현관으로 들어가더니 뒷안으로 난 새방의 부엌문을 안에서 열어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거냐면 집 안으로 들어가서 부엌문을 열어줘야 새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서는 문을 못 여는 거죠. 자, 이렇게 안에서만 여는 문인 거예요. 부엌도 방도 넓고 정결하고 밝았다. 방의 벽지도 고급이었고 부엌의 상하수도 시설 너무 잘 갖춰진 거야. 여러분 이것만 딱 보면 여러분 지금 새방에다가 이런 모습을 보면 아까 나랑 남편이 원하는 집의 조건이 다 만족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집의 조건을 모두 만족을 했어요. 자, 여자가 다시 한번 식구를 물어봤다. 남편이 냉큼 2-4분이라고 말을 했다. 이러면 남편은 어떤 대응 방식을 가지고 있냐면 대상, 즉 이러면 집이잖아. 이 집을 어떻게든 구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대상이 갖고 있는 이 집의 물질적 조건이에요. 왜냐면 이 돈으로 이 집같이 좋은 집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든 거짓말이라도 해서라도 이 집을 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물질적 조건을 고려해서 주거 환경들을 선택을 하고 있는 거죠. 거짓말을 해서라도. 자, 젊은 내외 믿을 수가 있나요? 언제 애가 생길지. 그렇지만 어린애가 생기면 방을 당장 옮기실 각오 하셔야 돼요. 하고 못을 박았다. 나는 가슴이 두 눈을 막 뛰기 시작을 한 거야. 영화도 영화였지만 나는 지금 몸에 이상을 느끼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뒷부분 여러분 아마 읽어봐서 알겠지만 내 몸에 무슨 이상이 있냐면 나는 또 임신 중이거든요. 내가 임신 중이니까 여러분 이 여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얘들아 어떤 거야? 찔리기 시작하는 거지. 영화도 영화지만 내 뱃속에 애기가 태어나면 이 집에서 무조건 쫓겨나야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불안함을 느끼는 거야. 어머니의 해몽에 의하면 여기 다음 페이지 아들이 틀림없다라고 하는 용품을 꾼뒤였고 여러분 이미 태몽을 껐으니까 여러분 이미 아이가 뱃속에 있다는 거 확실하지. 그리고 나도 낳는 김에 아주 아들 하나 더 낳고 이제 그만둔 거예요. 둘 예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딱 아이를 둘만 낳고 끝내려고 했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남의 배까지 힐끔힐끔 보면서 이러면 이제 여자가 봤을 때 약간 이게 임신을 했는지 안 했는지 좀 볼 수 있으니까 계속 의심을 하는 거야. 힐끔힐끔 본다라는 건 여러분 뭘 하고 있다는 걸 우리 알 수 있어? 의심하고 있구나. 의심을 받으니까 이런 야박한 소리를 거침없이 막 하는 것이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여자는요 집을 가지고 있는 여자잖아요. 집주인은 경제적으로 여러분 이 부부보다 훨씬 더 경제적 여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경제적 여유를 가지고 있는 이 여자가 뭘 하고 있냐면 가족 계획에 간섭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주인이니까 당연히 가족 계획에 간섭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아이를 낳으면 이 집에서 쫓아내려고. 아까 아이 낳으면 무조건 나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를 간섭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나는 집에 대한 정남이가 뚝 떨어져 버렸고 그래도 남편은 이 집을 얻기를 고집했고 왜? 남편도 원하는 집의 조건이었으니까 언제나 그렇듯이 일은 남편 고집대로 될 수밖에 없었다. 영화는 이사 가는 날 내가 당당하게 안고 들어갈 테니 당신은 조금 더 걱정하지 말라고. 재년이 어쩔 거야? 내 새끼 내가 끼고 가겠다는 건데. 이때 여러분 여기 이 재년이라는 거는 여러분 집주인을 낮잡아서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큰 소리를 탕탕 치고 이사 가는 날은 딴 소리를 했다. 남편은요 여러분 계속 딴소리를 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보 장모님 기억도 예전 같지 않은데 이삿짐을 거들어 주십사 하기도 못하니 여보 집에서 편히 영화나 봐주십사 하고 우리 둘이 이삿짐을 옮깁시다. 미루는 거죠. 자 그럼 다시 할게요. 이삿짐을 또 대충 정리하고 밤에 영화를 데리러 나서는데 남편은 또 딴소리를 하고 있는 거래. 그러면 여러분 남편이 딴소리를 한다라고 하는 지금 나의 서술 방식을 보면 나는 남편은 아기를 데리고 오고 싶지 않은 거야 당분간. 그러면 여러분 나도 아기를 데리고 오고 싶지 않은 걸까? 이사를 다 하자마자 밤에 데리러 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왜냐면 아기가 걱정이 되니까. 그러면 나가 딴소리라고 하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말에서는 나랑 남편이랑 생각이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 다르다라가 동그란 표시해주고 자 여보 이 다음 공휴일까지만 이 다음에 공휴일까지만 영화를 외할머니한테 맡기는 건 어떻습니까? 이게 아주 젖을 떼버리게 돌이 넘도록 젖을 빨린다는 건 무식하고 야만적인 일이야. 더군다나 임신 초기에 젖을 그대로 빨린다는 거. 여러분 임신 초기라는 말 나왔으니까 지금 나가 이 아이를 가지고 있다는 거 알 수 있겠지? 그래서 그건 애한테도 해롭고 모체에도 해롭고 태아에게도 해로우니까 백해무익한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젖을 떼기 위해서 그냥 핑계를 만드는 거죠. 젖을 떼기 위해서라도 아이를 할머니한테 맡기자. 그러면 여러분 남편은요 뭘 하고 있냐면 주거 공간이 지금 불안정하잖아요. 왜? 아이를 데리고 왔다가는 이 집주인이 쫓아낼 수도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불안정한다는 인식 때문에 이러면 남편은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하는 거예요. 아이를 내가 젖을 떼버린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고대하던 다음 일요일 나는 일찍부터 친정나들이에 서둘렀다. 왜 얘들아? 이 공휴일이잖아 얘들아. 이러면 이제 노는 날이 됐으니까 왜 얘들아 빨리 서두르는 거야? 아이가 걱정되니까 엄마니까. 어떤 힘을 열고 싶으신가요? 이 시비는 왜 계속 내가 물어보는 건 대답을 안 할까요? 자, 남편도 순순히 따라 나섰는데 집을 비우려면 뒷안으로 난 부엌문을 안에서 잠그고 왜냐면 안에서만 열 수 있다고 했으니까 안에서 문을 잠그고 주인집 마루를 지나서 주인집 현관을 지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인집을 거쳐서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지. 주인 여자가 괜히 셀쭉하면서 아니 동부인에서 정답이 어딜 가나? 이렇게 물어봐. 그럼 동부인 선생님 뜻 써놨지? 이러면 아내를 데리고 동반해서 떠나는 거. 그러면 아내를 데리고 어디 가는 건가? 이렇게 물어보니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일거수일투족 어디 가는지 다 이 사람한테 다 얘기를 해야 되네. 이 사람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간섭하는 삶의 방식이 드러나는 거죠. 네, 이 사람 외식도 시키고 술좀 좀 하려고요. 아유, 어머머, 재미가 깨가 쏟아지셔. 그럼요, 아이 없을 때 실컷 재미 봐야지 언제 봐야 됩니까? 그럼 남편 또 거짓말해요.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건 여러분 남편이 오늘도 딸을 데려온다, 안 데려온다? 안 데려오겠다는 거야. 자, 오늘은 꼭 영화를 데려오겠다고 말겠다는 남편의 수작은 이렇다는 거야. 여러분 수작은 때를 부린다는 거잖아. 남편의 수작이 뭐예요? 또 안 데려오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죠. 나는 가슴이 막히는다는 절망감을 느꼈다. 왜? 남편의 이런 수작 때문에, 남편의 이런 거짓말 때문에 계속 데려오겠다 했지만 안 데려오니까. 1일 동안 영화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영화는 많이 여위였어요. 왜? 적을 떼버렸으니까. 목이 상큼하게 눈은 더 크고 슬퍼 보였다. 그리고 어머니도 많이 수척해지신 것 같았다. 왜냐면 아기가 얘들아 젖 달라고 계속 울 텐데 그러면 여러분 이 할머니는 계속 아기를 달래야 되는데 아기는 여러분 젖 뗄 때 한 번에 떼지 않거든요. 계속 얘들아 이유식이랑 혼용을 해줘야 되는데 얘들아 근데 계속 한 번에 젖을 떼니까 아기가 이유식을 안 먹을 거야. 분유나 우유를 안 먹을 거란 말이야. 아기는 점점 배고프다고 울고 난리 났겠지. 할머니는 아기 달래다가 얘들아 기척이 얘들아 기력이 다 쇠하셨겠지. 그리고 올케 기색이 안 좋아. 그러면 여러분 자기 친정어머니는 여러분 누구랑 같이 살고 있냐면 자기 오빠랑 같이 살고 있나 봐요. 오빠네 가족이랑 살고 있나 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친정어머니는 여러분 오빠네에서 살고 있는데 그 오빠네 올케한테 눈치가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왜냐면 이러면 옳게도 여러분 자식이 있을 거고 근데 남의 자식이다 집을 구한다고 해가지고 핑계대서 몇 날 며칠 안 데리고 가니까 눈치 보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 글은 여러분 계속 집을 구하기 위해서 떠돌아다니면서 돈에 대한 여러분 경제적인 격차에 대한 부동산 투기에 대한 이런 인식들을 여러분 이 서술자가 느끼게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이런 주제는 두 가지예요.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경제적인 격차와 어려움을 이거 주제 1. 두 번째, 여러분 부동산 투기를 비판하고자 하는 의도 이렇게 두 가지 있다고 생각해주면 돼. 자, 여기까지 여러분 정리 다 하셨으면 우리 이제 비문학 지문 하나 가볼게요. 여러분 다음 페이지 가세요. 자, 독서 인문 지문을 한번 가보자. 볼게요. 도덕 심리학의 중심축을 형성해온 콜라그의 인지발달 이론에서는 도덕적 이해를 지식구조, 즉, 여러분, 즉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대부분 이제 재진수를 얘기할 때 쓰는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지식구조, 인지발달에 의한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도덕적 이해를 지식구조 혹은 도덕적인 이해를 인지발달에 의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 착하게 크는 게 좋겠니? 공부를 잘하는 게 좋겠니? 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대답하기도 해. 공부를 잘하면 착해. 아는 게 많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얘들아. 그러면 여기서도 도덕적 이해, 도덕에 대한 개념이나 이해가 많으면 많다라고 하는 건 인지 발달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 발달 이론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인지 발달 이론은 인지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도덕적 이해가 커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자, 도덕적 이해가 자동적으로 도덕적 행동을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한대. 그러면 이 인지 발달 이론에서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세 가지가 있네, 얘들아. 그러면 콜버그의 얘들아 이론에서는 자, 이러면 먼저 이러면 인지 발달이라고 하는 애가 중요한 단어예요. 그러면 인지 발달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 뭐가 되냐면 도덕적 이해가 발생을 하고요. 그러면 이 도덕적 이해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도덕적 행동이 나온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콜버그의 이론이야. 그러면 콜버그는 이러면 인지 발달이 많이 될수록 도덕적 이해가 높아지게 되니까 자동적으로 도덕적 행동도 많이 나타나는 거고, 만약에 인지 발달이 얘들아 덜 돼 있으면 도덕적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도덕적 행동이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란 말이 나왔어. 그럼 이건 역접이잖아. 그러면 콜버그의 이론과는 다른 생각이나 아니면 비판하는 내용들이 나올 수 있겠지, 그치? 그러면 여러분 역접이니까 여러분 어떤 반대 이론이 나오는지 한번 생각해보자. 과연 도덕적 이해가 도덕적 행동을 보장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대. 즉, 콜버그의 이론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여러분 문답의 방식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 알겠죠? 자, 문답법을 사용해서 콜버그의 이론이 잘못됐다. 자, 왜 잘못됐는지 보자. 도덕적으로 옳은 행동인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막 도덕 시간에 도덕 과목을 배울 때 뭐 하면 안 된다, 뭐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알면서도 그런 행동 할 때가 있거든. 예를 들면 여러분 쓰레기 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지만 내가 무의식 중에 얘들아 껌종이 하나? 이러면 아니면 이쑤시개 하나? 이런 거 버릴 때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 내가 잔디 밟으면 안 되는 거 알지만 잔디 밟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여러분 내가 이러면 이 환경 오염이 된다라는 거 아니까 여러분 이 플라스틱 컵을 덜 써야 되는 거 알지만 이러면 내가 텀블러 대신에 플라스틱 컵을 쓸 수도 있는 거고, 알지만 그런 행동들을 할 때가 있잖아요. 나만 그런 거 아니지 얘들아? 그러면 이런 행동들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즉 여러분 얘가 아까 자동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잖아. 자동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야. 도덕적 이해가 자동적으로 행동을 안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지. 자, 블라지는 여러분 이 콜버그 이론에 의문을 제기를 해서 의문을 제기해서 왜 어떤 사람은 도덕적 이해가 행동으로 나타나고 왜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지에 관심을 기울인 거예요. 똑같이 다 도덕적 이해를 알고 있어요. 똑같이 얘들아 우리가 도덕 시간에 다 만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할게요. 근데 어떤 사람은 도덕적 행동하고 어떤 사람은 안 할 거잖아요. 여기에 의문을 제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선 여러분 이제 블라지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니까 그러면 여러분 콜버그랑 블라지를 뭘 하겠다는 거야 얘들아? 비교를 하겠다는 거잖아. 자, 그러면 여러분 비교라고 하는 건 여러분 뭘 찾아야 돼요? 공통점, 차이점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공통점, 차이점을 인지하면서 한번 봐볼게.
자, 이 블라지는 여러분 콜버그랑 마찬가지로 여러분 뭐부터 얘기해? 공통점부터 얘기하네. 자, 여러분 이게 공통점이야. 도덕적 이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대. 그러면 여러분 블라지도 도덕적 이해가 너무 중요한 거야. 그런데 콜버그와는 달리, 이런 콜버그와 달리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차이점이 돼야 되는 거죠. 도덕적 이해가 자아와 통합되는 과정을 거쳐야 도덕적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 거래. 그러면 이러면 자동으로 행동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블라지는 도덕적 이해가 있으면 이게 여러분 내 자아랑 결합이 돼야 이 과정을 거쳐야만 도덕적 행동이 나온다는 거야. 이게 공통점 차이점. 자, 그래서 그는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아의 능동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도덕적 행동을 이끌기 위한 도덕적 자아 모델을 제시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자아는 어떤 자아다? 인간은 능동적 자아를 가지고 있다. 이걸 강조하면서 도덕적 자아 모델을 제시했대. 그러면 이 콜버그는 인지발달 이론이고 이 사람은 도덕적 자아 모델 이론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다음에 나올 내용도 여러분 예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나올 내용은 여러분 요 도덕적 자아 모델이 어떻게 자아를 통합시키는지 이런 내용들 나오겠지. 자, 그거 한번 찾아볼게. 일단 두 번째 문장 가세요. 자, 도덕적 자아 모델은 도덕적 이해로부터 도덕적 행동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초점을 맞춘 모델이다. 자, 여러분 요거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잖아. 자, 이 모델에서 도덕적 행동을 이끄는 데 있어서 자아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대. 그치? 이 사람은 이걸 강조했으니까. 기존의 학자들은 자아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적인 정의에 관심을 두었다면 블라지는 전체로서의 자아를 능동적으로 구성하는 방식으로 자아를 설명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생각했대요. 그럼 여기 다시 또 뭐가 나요? 기존의 철학가들하고 블라지의 차이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블라지랑 기존의 철학가들의 차이점은 여러분 이 자아를 어떻게 볼 것인가? 자아의 얘들아 개념에만 초점을 둘 것인가? 아니면 이 자아가 어떻게 전체적으로 여러분 발생하고 있는가? 이걸 나눠서 보겠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개념으로만 볼 건지 아니면 여러분 이 자아가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여기에 초점을 두서 보겠다는 거예요. 자아는 고정불변한 불변의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아는 구성 방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개인마다 다른 자아 구성 방식에 따라서 자아의 여러 특징들은 중심적인 것, 주변적인 것으로 위계가 정해진다고 봐요. 그럼 자, 이 사람의 이론에서 이러면 중요한 키워드는 자아잖아. 그러면 이 키워드에 대해서 지금 정리 한번 해보면 이러면 자아라고 하는 건 어떤 존재다? 변화하는 존재다. 자아라고 하는 건 여러분 얘는 누구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구성 방식에 따라 결정이 된다. 자, 이 자아라고 하는 건 여러분 개인마다 다르다고 보는 거죠. 개인마다 자아의 특징이 중심적인 것, 주변적인 것으로 구분이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개인마다 중심적인 거, 주변적인 거 다르다는 건 당연히 사람마다 다 다르다라는 걸 얘기하네. 그러니까 변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시가 나왔어? 그럼 이 자아에 대한 어떤 여러분 설명을 하고 있는지 한번 봐보자. 자, 어떤 사람은 자아를 구성하는데 친절, 우정을 경쟁보다 중심적인 위치에 놓고요. 어떤 사람은 친절과 우정을 중심적 위치에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주변적 위치에 놓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친절, 우정, 여러분 경쟁이라는 예시가 나왔잖아요. 이 예시를 아우를 수 있는 개념 아까 위에서 뭐 나왔어요? 이 예시를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 뭐야? 이게 구성 방식이야. 얘가 구성 방식이야. 구성 방식에 따라서 중심적 주변적인 게 달라진다고 했잖아.
항상 여러분 인문 지문에서는 예시가 나오면 그 예시가 얘들아 어떤 개념이랑 매칭이 돼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줘야 돼. 그러면 이런 것들이 구성 방식이고 그 구성 방식에 따라서 얘네들을 이러면 중심적인 위치에 놓을 수도 있고 주변적인 위치에 놓을 수 있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자, 블라즈는 이 자에 대한 이런 견해, 즉 변하고 중심적, 주변적, 사람마다 다르다고 생각하는 이 견해를 통해 인간은 선천적인 기질에 따라 살아가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죠. 왜? 내가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다르게 행동할 거니까. 내가 어떤 사람은 여러분 명예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라면 그 명예의 중심적인 곳에 명예를 두고 있다고 한다면 그럼 이 사람은 명예에 맞춰서 행동을 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돈을 중요시 여긴다고 해서 돈을 중심적인 가치를 두고 살아간다고 하면 그 돈으로 인한 여러분 도덕적인 행동을 하게 되겠죠. 내가 얘들아 사랑을 중요시 여기고 있다고 한다면 사랑에 맞는 행동들을 하게 될 거예요. 사람은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에 의해서 내 스스로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결정하는 존재인 거야. 그래서 능동적인 자아가 나와야 돼. 그래서 이 자아는 능동적인 자아의 모습을 띠고 있다. 이건 아까 윗문단에서도 나왔었지? 자, 그럼 이제 3문단을 갈게. 도덕적인 자아 모델에서는 도덕적 이해가 도덕적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해주는 심리적 요소인 도덕적 정체성. 이 1번 여러분 심리적 요소야. 도덕적 책임감, 이게 얘들 심리적 요소고요. 자아의 일관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들은 자아 모델의 핵심적인 구성 요소라고 볼 수 있대. 그러면 자, 블라지 얘들아 이 도덕적 자아 모델에서는 자아라고 하는 개념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 누가 중요하다? 정체성, 책임감, 자아 일관성, 이 세 가지 요소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심리적 요소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이 심리적 요소가 왜 중요하다고 지금 나왔어 얘들아? 이해가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해주는 요소들이거든요. 자, 이러면 아까 도덕적 이해가 자아랑 통합되어야 행동이 나온다고 했잖아. 그러면 요 사이에 요 심리적인 요소가 작용이 되어야 얘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 거야. 그럼 얘는 자동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네. 여러분 아까 여러분 콜버그는 무조건 자동으로 행동이 나타난다고 했잖아. 얘는 여러분 여기에 비자동이야. 자동적으로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요소들이 얘들아 다 결합이 되어서 여러분 이 도덕적 행동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해줘야 돼. 자, 그럼 보자. 도덕적인 정체성은 여러분 이제 1번 심리적 요소죠. 이 심리적 요소는 도덕적 이해에 바탕을 두고 있어서 해야 할 행동을 일러주는 존재예요. 그러면 내가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건 개념을 알고 있다는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 이 정체성에 따라서 내가 이 행동을 해야겠다. 이 행동을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여러분 대상이 된다는 거야. 자, 도덕적인 책임감 2번이지 심리적 요소. 자아 일관성 3번이죠 여러분. 이 심리적 요소는 그 방향으로 내가 얘들아 방향 딱 정했으면 정체성이 얘들아 만들어준 방향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추동력을 제동해서 행동을 만들어내게 해주는 애네. 그럼 얘네들은 여러분 뭘 해주는 애냐면 여러분 움직일 수 있게 이런 원동력이 돼준다는 뜻인 거야.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1, 2, 3번이 있어야 도덕적 행동 나올 수 있는 거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 페이지 가세요. 4번. 자, 도덕적 자아 모델의 첫 번째 구성 요소인 정체성은 그러면 여러분 앞부분 여러분 세 번째 문단은 이 세 가지 요소를 간단하게 요약해 놓은 부분이었고 그걸 다시 부연 설명으로 각 문단마다 설명하려고 하는 것 같아. 자, 그러면 도덕적 정체성이 뭔지 더 자세하게 한번 보자. 아까는 뭐라고 나왔어 얘들아? 내가 방향을 일러주는 애라고 얘기를 했었지? 도덕성을 자아의 중심에 두는 것, 즉 도덕성과 자아를 통합하는 것을 통해 정체성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도덕성이라는 건 아까 이런 자아는 중심적인 거와 주변적인 것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중심과 주변에 누굴 넣는 거예요? 도덕성을 넣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내가 도덕적인 게 중요해지니까 그 행동이 나올 수 있게끔 생각을 하는 거죠. 돈이 중요하고 여러분 명예가 중요하고 여러분 내가 아니라 싸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 명예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럼 여러분 도덕성보다 얘네들이 우선이니까 행동을 안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도덕성을 여러분 내
내 중심적인 자아에 딱 놓는 순간 나는 도덕적인 행동을 할 수 있게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이걸 중심에 두는 거, 자아를 통합하는 걸 통해 정체성이 형성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 이 1번 여러분 정체성은 여러분 어떤 애냐면 이 자아의 중심적인 부분에 들어가는 게 포인트인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여러분 중심적인 것에 들어가야 해요. 안 들어가면 도덕적 행동 안 나올 수 있어 얘들아. 들어가야 도덕적 행동이 나올 수 있다. 자, 이 도덕성이라고 하는 건 선악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을, 정체성이라고 하는 건 본질적인 자아를 의미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선악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이 내 자아에 있어야 내 자아의 본질의 도덕성이라고 하는 애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때 도덕성이 자아의 중심이 되는 정도, 즉 도덕적 통합의 정도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여러분 중심적인 거에 도덕성을 놓더라도 그 안에서도 얘들아, 예를 들면 만약 시각적으로 표현을 하면 이게 중심적인 거, 이게 주변적인 거라고 하면 해볼게. 여러분 이 어떤 A라고 하는 사람은 이 중심적인 거에 여러분 이만큼은 사랑이고 이만큼은 도덕성이야. 이만큼은 돈이고 이만큼은 여러분 명예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떤 사람은 여러분 B라고 하는 사람은 이 중심적인 거에 이게 도덕성이야. 그러면 요게 도덕성, 요게 도덕성이라고 한다면 사람마다 이런 중심에 놓여져 있는 도덕성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정도는 다를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떤 사람은 도덕성이 중심에 있어도 조금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많이 들어간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도덕적인 이 통합은 끊임없이 주의를 요하는 부서지기 쉬운 것이기 때문에, 왜? 변하니까. 여러분 얘네들은 정도가 있고 변하니까. 그래서 부서지기 쉬운 것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능적인 충동을 억제하려는 의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만약에 살다가 아무리 얘들아 내가 도덕적인 행동을 했는데 내가 계속 손해만 보면서 살아. 나 이제 다른 사람들 배려 안 해줄 거야.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여러분 이 도덕성이 줄어들고 여러분 이게 얘들아 돈이 되고 이게 도덕성이 될 수 있어. 그러면 사람은 계속 바뀔 수 있으니까 뭐가 필요하다? 노력이 필요해. 내가 계속 사람들을 배려하고 도덕적인 행동을 하기 위해서 도덕성을 계속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어떤 존재가 돼야 돼요? 능동적인 존재가 돼야 돼요. 계속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내가 스스로 행동을 해야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의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능동적인 자아라는 표현을 쓰게 된 거야. 자, 이 블라즈는 도덕성을 자아의 중심을 두는 사람일수록 그래서 자신의 도덕성 이상에 부합하는 삶을 추구하고 그리고 도덕적인 이해를 행동에 옮길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내 중심에 도덕성이 많이 있으니까. 자, 이런 주장은 도덕적 이해가 도덕적 행동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도덕성을 자아의 중심에 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때 도덕성을 자아의 중심에 두려면 도덕적 이해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 그럼 자, 이러면 이 1번은 중심에 들어가는 건데, 이 중심에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하다? 도덕적 이해도 필요하고요. 여기에다가 얘들아 누구도 필요하다? 도덕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전제가 돼야 정체성, 이러면 이 도덕성이 정체성이 이러면 중심적인 거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까 얘들아 여기 도덕적 이해가 있고 도덕적 행동이 있으면 여기에 1, 2, 3이라고 하는 요소가 여기 들어갈 거라고 했잖아. 그래서 여러분 이 1번이라고 하는 요소는 도덕적 이해와 관심이 있어야 1번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 거야. 자, 그 다음에 다시 얘들아 오문단을 한번 가볼게. 자, 두 번째 구성 요소인 도덕적 책임감은,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이건 2번이야 얘들아. 도덕적 책임감은 어떤 행동이 도덕적으로 옳은지에 대한 판단, 더불어서 그런 행동을 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는 걸 깨닫는 것을 얘기한대요. 그러면 여러분 2번은 이게 얘들아 지금 책임감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도덕성에 대해서 이제 마음에 얘들아 이런 본질에다 넣어놨으면 이게 옳고 그름을 판단을 하는 거예요. 판단하고 그게 얘들아 나에게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나는 도덕을 꼭 지켜야지. 그럼 내가 사람으로서
사람이라면 그러면 사람을 때려서는 안 되고 사람이라면 나는 사람이니까 절대 동물을 해쳐서는 안 돼. 내가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럼 여러분 나에게 사람이니까 어떤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 스스로 때리면 안 되고 동물을 함부로 해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런 여러분 판단과 의무가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얘네들이 내가 보호하거나 도덕적 행동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도덕적 책임감은 도덕성이 자아와 통합된 결과로 나타나는데 자, 이러면 도덕성이 자아랑 통합된다라고 하는 건 아까 얘들아 저 정체성에서 있었던 거지. 그러면 여러분 1번의 결과가 바로 책임감이야. 자, 이걸로 나타나는데 도덕적 책임감은 반드시 도덕적 행동을 나타내야 된다고 하는 스스로의 욕구 때문에 나타나는 거래요. 내가 봐봐, 내가 만약에 이런 누가 시켜가지고 이러면 동물 때리면 안 돼, 이런 이러면 의무를 만든 게 아니잖아. 내가 동물을 보호하고 싶어라고 하는 나의 뭐예요? 욕구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나의 욕구 때문에 판단하고 욕구 때문에 의무감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자, 외부의 기대나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자아가 스스로에게 요구하는 엄중한 의무에 의해서 생기게 된다고 보는 거예요. 자, 이러면 외부가 시키니까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동물 때리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야. 나는 내 스스로 사람이니까 내 스스로 나는 이런 걸 내가 중요시 여기니까 나 스스로의 의무를 만들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아는 계속 어떤 존재인 거야? 능동적인 존재인 거지. 남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아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닌 거죠. 그래서 여기도 계속 능동적인 여러분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블라지는 이러면 이렇게 볼 거야. 우리 얘들아 만약에 이런 지금 이 문장이 있으면 만약에 이런 문제 낼 수 있지. A 학자가 있는데 이 A 학자는 사람들이 왜 도덕적 행동을 할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입장을 내는 사람들도 있냐면 사람들의 외부의 시선 때문에 도덕적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보여요. 철학가들 중에서. 그러면 외부의 시선과 얘들아 내가 어떤 책임감, 내가 얘들아 이 사회인으로서 살아가는 어떤 여러분 법을 지켜야 되고 여러분 내가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이걸 지켜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 외부의 시선 때문에 얘들아 도덕적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는 철학가들도 있어. 그러면 이 철학가가 얘들아 블라지를 비판을 한다면 그러면 내가 내 마음을 먹더라도 이러면 내가 아유 저놈의 이런 경우 있잖아. 내가 선생님 운전을 할 때 이러면 가끔 이러면 속도가 나도 모르게 속도를 높게 밟아서 이러면 이게 날라오거든요. 이러면 돈 내라고? 자 그러면 이러면 속도 위반을 한 거잖아요. 그럼 이러면 속도 위반하면 여러분 선생님 바로 얘들아 머릿속으로 알아 얘들아. 아 속도 위반하면 안 돼. 위험해. 알고는 있지만 여러분 그 고지서 받는 순간 쌍욕이 나와요. 에이씨. 이러면 쌍욕이 나오거든. 이거 돈 또 내야 되네. 이렇게 또 내야 된다는 건 자주 걸려서 그래. 또 내야 되네. 이러고 있는 거야. 머릿속으로는 알잖아 얘들아. 그리고 여러분 내 마음속으로도 얘들아 이거 지켜야 되는 거 알고는 있지만 여러분 내가 왜 이걸 잘 지키고 있고 얘들 욕을 왜 하느냐면 사실 사람들이 보는 인식도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 교육 혼내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안 걸리려고 주소도 다른 데로 옮겨놨는데 자 엄마 아빠 봐요. 자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내가 내 스스로 지키는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안 걸리려고 이런 행동을 잘 지키는 것도 있어. 여러분 선생님이 얘들아 나는 웬만하면 밖에서 얘들아 나쁜 행동을 안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거든. 왜? 주변에 보면 여러분 저번에 남녀마트를 갔는데 내가 시간을 잘못 갔어. 4시 반에 남녀마트를 갔거든. 남녀모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야. 끝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 걸음 건너면 선생님 안녕하세요. 한 걸음 건너면 선생님 안녕하세요. 계속 인사를 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남녀마트에 뭔가 목적이 있어서 갔거든. 사실 원래 당근을 하려고 갔어요. 그래서 너무 쪽팔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우리 동생이 보고 있었어. 차 운전하고 있어가지고 우리 동생이 보고 있어서 언니 진짜 꼴불견이다. 그거 왜 당근 거래 하겠다고 왜 남녀마트에서 잡고 있냐?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그냥 거기서 하려고 했지. 그래서 가기 쉬운 곳이니까 근데 4시 반인 줄 몰랐어. 그냥 순간 착각한 거야. 나쁜 짓을 못해. 이런 거 있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내가 마음속으로 먹은 것도 있지만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안 하는 것도 있잖아. 이 사람이 만약에 그러면 블라지를 비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이런 비판적인 인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인문지문에서는 항상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줘야지.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세 번째 요소 마지막 자아 일관성 한번 가볼게요.
자, 이 자일관성은 3번. 자, 자신의 자아의식과 일치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인간의 경향성을 얘기한대요. 그러면 여러분 3번 얘들아 일관성이라는 말에서 딱 알 수 있겠다. 내가 인식한 내 자아의 의식대로 살아가려는 경향성. 자, 이 블라지에 의하면 자아의식과 일치. 자, 블라지에 의하면 자아일관성은 단지 본능적인 경향성이나 자기 충족 욕구가 아니라는 거야. 그럼 분명 아까 욕구라고 했잖아. 근데 이 욕구에서 한 단계가 더 나아가기 때문에 이 욕구만으로도 도덕적 행위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고 보는 거야. 그러면 이거에다가 또 이런 경향성 때문에 도덕적 행위가 나온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도덕적인 이상과 일치하는 행동을 하려는 자아일관성은 도덕적 정체성에서 나온대요. 여러분 정체성이 아까 뭐예요? 2번의 모습이잖아요. 2번의 미안해 얘들아 정체성은 여러분 1번이지? 여러분 이것도 1번의 결과라고 보는 거예요. 자, 도덕적 책임감으로부터 도덕적 행동으로 전하는 자일관성에 의해 뒷받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자, 이름 봐봐. 얘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얘가 몇 번이야 얘들아? 2번이잖아. 2번으로부터 도덕적 행동, 여러분 여기지 여기, 여러분 여기 요소 1번, 2번, 3번이 있다고 한다면 2번과 여러분 이 도덕적 행동을 여러분 어떻게 해주는 거? 전환시켜주는 여러분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은 이 모델을 얘기할 때 얘는 여러분 모델이 인지발달, 도덕적 이해, 도덕적 행동 3단계로 설명을 했다면 이 사람은 여러분 도덕적 이해가 있어야 되고 그게 자아랑 통합되려면 1번이 있어야 되고 1번을 하면 2번이 있어야 되고 2번 하고 나서 3번이 있고 이래야 도덕적 행동이라고 하죠. 5단계로 설명하는 거예요. 단계예요. 단계.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아까 과정이란 말을 쓰기도 했지만 과정 단계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자, 그리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이런 판단이 아까 뭐였더라 얘들아? 책임감이거든 얘들아. 그러면 여러분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는 것이 자균열을 의미하기 때문에 판단에 의해서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3번이라는 거예요. 자, 자아의 여러 특징들 중에서 선, 여러분 이렇게 비문학에서 인문지문에 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잖아. 그러면 이게 원래 한자는 착할 선자거든 얘들아. 착하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 이거는 구세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좋음이에요. 좋음. 나쁨의 반대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좋은 게 무엇인지, 정의란 무엇인지, 공평이란 무엇인지와 같은 도덕적 범주들을 자아의 중심에 둘 때 자신의 도덕적 정체성과 일치하고자 하는 행동을 자일관성은 도덕적 행동을 이끄는 추동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다시 정리해봐. 여러분 이런 특징들은 여러분 아까 뭐가 비슷했냐면 아까 여러분 우리 사랑, 여러분 친절 이런 애들 있잖아. 그런 요소들, 즉 도덕적 범주들이 여러분 자아의 중심적인 요소에 와 있을 때 그러면 여러분 얘네들이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여러분 어떤 도덕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도덕성이 여러분 자아의 중심에 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도덕성의 예시들인 거예요. 그러면 이 도덕성들이 자아의 중심에 올 때 그러면 여러분 자아의 중심에 왔으니까 여러분 몇 번이 돼야 돼?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도덕적 정체성이 만들어지고 그 정체성과 일치하게 만드는 게 3번이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1번과 3번을 계속 일치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바로 행동을 만든다.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이 사람은 여러분 여기 이해부터 행동까지 여러분 이 5개의 단계가 여러분 하나라도 빠지면 행동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이 아까 얘기했잖아. 이 사람은 뭐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 왜 어떤 사람은 행동을 하고 왜 어떤 사람은 행동을 하지 않지? 이걸 얘기했을 때 행동을 왜 안 할까 얘들아? 왜 어떤 사람은 도덕적 행동을 안 할까요? 3개 중에 뭔가 하나 안 돼 있는 거죠. 3개 중에 어떤 단계에서 머물게 있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근데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은 요 단계를 다 거친 사람이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의문점도 해결됐네. 자,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 여기까지 할 거야. 그러면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얘들아 그 시험 모의고사에서 기술 지문 하나랑 여러분 그 다음에 수필 하나를 못했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이게 시험 범위로 들어가면 그 부분은 내신 때 다시 해줄게요. 여기 부분에서 시험 범위 들어가는 건 내신 때 다시 안 할 거야 얘들아. 그래서 복습해야 돼.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